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한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10살 무렵 부모님을 동시에 잃고 천의 고아가 됐어요. 지금껏 살아오는 내내 부모님의 빈자리로 늘 가슴 한가운데가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곤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는 더 그렇더라고요. 남편과 예식장을 보러 다니는데 부모님 팔짱을 끼고 한껏 기대에 부푼 예비 신부들을 보니 부모님 생각이 더욱 간절했거든요.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2교시 체육 시간이었는데 수업 종이 친 지 한참이 됐는데도 담임선생님이 운동장으로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 아이들과 저는 선생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운동장을 뛰놀고 있었죠. 잠시 뒤 제게 무슨 일이 불어닥칠지 모른 채 말이에요. 수업이 시작되고도 한참 뒤에 운동장으로 달려나오신 선생님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선생님이랑 같이 좀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곤 반 아이들은 모두 교실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죠. 어리둥절한 아이들의 표정만큼 저 또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담임선생님 손을 잡고 간 곳은 대형 병원이었어요. 긴 복도를 따라 어느 방 앞에 섰는데 담임선생님은 방 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곤 울먹이셨죠. 안에 부모님이 계신다면서요. 철이 없던 전 신나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그런 제 손을 선생님이 막으셨어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요. 차를 타고 가시다 졸음운전 차량에 사고를 당해서 두 분 모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상처가 심해서 어린 저에겐 보여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게 거짓말 같더라고요. 불과 아침까지만 해도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평소처럼 밥을 먹었는데 몇 시간도 안 돼서 어떻게 나만 두고 엄마 아빠가 죽어요? 제 손목을 잡은 선생님 손을 뿌리치며 저는 엄마 아빠를 보겠다고 울었어요. 그러자 선생님도 저를 꽉 끌어안고 엉엉 우셨어요. 그렇게 선생님 품에 안겨 우는 사이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이모와 이모부가 저 대신 방으로 들어가 저희 부모님 시신을 확인하고 나왔어요. 이모는 선생님과 함께 복도에 서 있는 저를 보고는 혀를 차며 그러셨죠. 세상에, 이 불쌍한 걸 혼자 놔두고 어떻게 눈을 감을 수가 있어. 아유, 박복한 것 같으니라고. 이모 내외는 난감한 표정이셨어요. 그렇게 전 하루아침에 고아가 됐어요. 더 이상 아침에 늦잠 자는 저를 깨워줄 엄마도 없고 저를 무릎에 앉히곤 도망 못 가게 꼭 껴안고 방귀를 뀌던 장난꾸러기 아빠도 없었어요. 저희 집은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엄마 아빠만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사라지고 없었죠. 담임선생님은 발빠르게 저처럼 부모 잃은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시설을 알아보셨고 장례식장에 찾아와 저희 이모한테 그곳 얘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얘기를 다 들은 이모가 버럭 화를 내며 소리치지 뭐예요. 아니, 내 여동생 딸을 어떻게 시설에 보내라고 그래요? 그것도 장례식 날. 우리 정민이는 내가 키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시설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모의 호통에 담임선생님은 잠시 당황하셨지만 이내 저희 이모 손을 잡으시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실은 저도 이모님이 정민이를 보살펴 주시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선뜻 말을 못 꺼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교에선 제가 잘 돌볼 테니 정민이가 상처받지 않게 잘 보살펴 주세요. 어쩌면 그때 선생님이 알아봐 주신 시설에 들어갔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연을 보내는 일 따위는 없었을지 몰라요. 그랬다면 상처도 덜 받았을 거고요. 장례가 끝나자 이모네 식구들은 저를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하던 식당도 이모랑 이모부가 맡아서 하게 되었고요. 담임선생님은 제가 걱정이 되셨던지 저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매일 물어보셨고 저를 통해 이모네 식구가 저희 집에 들어온 사실과 저희 부모님 가게를 맡아 하시게 됐다는 것도
다 알게 되셨어요. 이모는 가게 일로 바쁘단 핑계로 제 준비물도 잘 챙겨주지 않았고 체육복도 제때 빨아주지 않아서 저는 늘 흙이 묻고 땀냄새가 나는 체육복을 그대로 입고 다녔는데 선생님은 그런 사소한 것까지 체크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무래도 겉으로 내색은 않으셨지만 내심 걱정이 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얼마 뒤 담임 선생님이 변호사를 한 분 대동하고 저희 가게로 오셨어요. 이모 내외가 가게 일로 바빠서 저녁밥은 매일 가게에 나가서 먹곤 했는데 마침 그때 오셨더라고요. 선생님이 모시고 온 변호사는 이모와 이모부 앞에서 제 앞으로 남겨진 유산을 정리한 문서를 보여주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유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물었어요. 그러자 이모가 버럭 소리쳤죠. 아니, 아무렴 내가 내 조카 돈을 뺏기라도 할까봐 이러는 거예요? 오갈 데 없는 애 돌봐주겠다는 사람한테 상은 못 줄 망정 이렇게 파렴치한 취급을 해도 되냐고요? 그러자 담임선생님이 말했어요. 이모님 마음이야 저도 잘 알죠. 하지만 요즘 정민이 상태를 보면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어서 걱정돼 그래요. 물론 이모님께서 언짢으신 건 알지만 담임으로서 아이를 지켜야 할 의무도 있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정민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특별 대리인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정민이도 이미 동의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님을 모시고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이모부가 당황한 듯 물었어요. 특별 대리인? 아니, 혈육인 우리가 있는데 무슨 특별 대리인입니까? 막말로 피 한 방울 안 섞인 선생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정민이를 맡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그러지 말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더 듣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얘 이모입니다. 혹여라도 내가 조카 유산 빼돌릴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변호사님 앞에서 각서라도 써드리죠. 정민이가 성인이 되면 집이며 가게는 물론 내 동생 내외가 남긴 돈까지 고스란히 돌려주겠다고요. 정민이가 성인이 되는 그날 바로 되돌려줄게요. 됐습니까? 완강한 이모와 이모부 탓에 결국 담임선생님은 특별 대리인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담임선생님 덕분에 이모는 제가 성인이 되면 부모님 유산을 되돌려주겠다는 것과 저를 방치할 경우 담임선생님한테 대리인 자리를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모 내외한테 각서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어요. 이모는 제가 자라는 동안 용돈도 한 번 준 적 없고 중학교에 입학할 때도 교복도 사주지 않아서 담임선생님이 몇 번이나 찾아와 약속을 이행하라고 닥달을 하고서야 교복을 사주었거든요. 남들은 학교가 파하면 학원에 가기 바쁠 때에도 저는 늘 집과 학교만 오갈 뿐이었어요. 틈틈이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자습서랑 문제집을 들고 찾아오셔서 햄버거나 피자도 사주시고 때로는 공부도 도와주시곤 했어요.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 선생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알았지? 정말이지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그 시기를 보냈을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어른들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벌이를 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재료를 사다가 머리핀과 팔찌, 목걸이 등을 만들었고 친구들과 함께 주말마다 홍대 놀이터에 나가서 팔았어요. 다행히 손재주가 있어서 가지고 나간 물건들은 제법 잘 팔렸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린 나이에 돈 걱정을 할 일도 없었겠지만 그땐 그런 생각조차 사치 같았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고는 성적에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전처럼 액세서리를 만들어 내다 팔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았어요. 학원이나 가해 도움 없이 혼자서 성적 유지를 하는 것도 버거웠거든요. 이런 저와는 달리 이종사촌 오빠는 이모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과외와 학원까지 다녔지만 결국 대입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유는 하나였죠. 오빠는 공부엔 소질도 관심도 없었고 여자랑 노는 데만 빠져 있었거든요. 그 돈을 나한테 투자했다면 적어도 대학엔 들어갔겠다 생각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어요.
이모는 사촌 오빠를 대입 합격률이 높다는 값비싼 재수학원에 보냈어요. 하지만 공부에 관심이 없던 오빠는 이모 눈을 피해 놀러 다니기 바빴죠. 그런 오빠를 보니 부럽더라고요. 고3이던 저는 대입도 걱정이지만 대학 등록금 걱정이 더 컸는데 말이죠. 하루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정민인, 다른 거 생각 말고 어떻게든 대학에 합격할 생각만 해. 등록금은 선생님이 어떻게든 받아줄게. 장하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역경을 헤쳐나갈 힘이 생긴다고요. 그 당시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선생님을 만나고 오면 왠지 힘이 나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곤 했거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기대에 힘입어 저는 그의 대입 수시에 합격했어요. 인류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서울 대학 중 취업률이 꽤 높은 학교였어요. 그런데 제가 수시에 합격했다는 말을 들은 이모가 그러는 거예요. 어디 대학 같지도 않은 데 붙어놓곤 벌써부터 대학생 신용이야? 너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기나 해? 등록금 낼 돈도 없는 주제에 대학은? 일찌감치 정신 차리고 돈 벌 궁리나 해. 이날이 때까지 너 키우느라 등골이 휜 이모 생각은 안 하니?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어쩌면 기집애가 은혜 갚을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지 실속 차릴 생각만 한다니. 그래, 혹시라도 네가 헛되이 꿈꿀지 몰라 하는 말인데 나 너 대학까지 보낼 능력 안 되니까 학비대 달라는 말일랑 꺼낼 생각도 하지 마. 돈 들여 재수까지 시킨 아들은 대학에 떨어지고 학원 한 번 안 보낸 조카만 대학에 붙자 화가 난 이모는 등록금을 못 대준다고 엄포를 놨어요. 그런 이모한테서 등록금을 받아준 건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었어요. 저희 가게로 찾아오신 담임선생님은 그 사이 많이 늙으시고 살도 많이 빠진 상태였지만 그날따라 눈빛은 유독 빛났고 목소리에도 평소보다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부모님께 받은 유산으로 식당으로 벌어먹고 살았으면서 한 번이라도 수익금 정산을 한 적 있냐고 따지시며 정 대학 등록금을 안 내주겠다면 소송을 걸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그제야 마지못해 이모는 대학 등록금을 내주셨어요.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저는 성인이 될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저랑 멀쩡히 통화를 하셨는걸요. 담임선생님 남편을 통해 선생님의 부고를 전해 듣게 된 거예요. 암 진단을 받으신 지 좀 됐는데 그동안 차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선 병원에 입원하고 만 하루도 안 돼 숨을 거두셨다더군요. 그동안 제가 걱정할까봐 투병 사실을 숨겨오셨다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젠 정말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홀로 세상에 버려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땐 너무 어려서 실감이 안 났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신 그때는 마치 부모 잃은 아이처럼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그렇게 전 선생님과도 이별을 했어요. 담임선생님이 돌아가시자 이모 내외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악마 같아서 당장이라도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성년만 되면 저 인간들 얼굴 안 보고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죠. 그렇게 성년이 되던 날 저는 이모와 이모부한테 이제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어요. 부모님 가게도 내놓으라고요. 얘, 너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거 네 거 아니야. 집이랑 가게 등기 이전한 거 몰랐니? 네 거라는 증거 있어. 있으면 줘봐. 하다못해 각서라도 한 장 있으면 내 눈앞에 당장 내놓으라고. 그동안 길러준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배은망덕한 짓거리야. 너 그럴 거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제야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래전 이모 내외한테 받은 각서가 담임선생님한테 있다는 사실이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이모가 어떻게 할지 몰라 제가 선생님께 맡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댁을 찾아갔는데 이미 이사를 가시고 안 계셨어요.
선생님 장례식 때 부군께서 고향으로 내려가 살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떠나신 모양이었죠. 선생님 폰으로 전화를 해봤더니 없는 번호라는 음성만 나오더군요. 눈앞이 캄캄했어요. 제게 각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모는 적반하장으로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당장 갈 곳이 없던 저는 학교도 그만두고 일을 시작해야 했죠. 다행히 휴학 신청을 하려고 갔더니 이미 납부한 해당 학기 등록금을 환불해준다고 해서 그 돈으로 고시원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후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학습지 선생부터 문서 입력 알바, 편의점 알바까지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찾아 했죠. 그러다 학부모들 사이에 잘 가르친다는 소문이 나서 회원이 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학습지 선생 일을 했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제가 노력하는 만큼 아이들 성적도 오르고 인센티브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복학도 미루고 생업을 뛰던 어느 날 학부모님 소개로 소개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외삼촌이었죠. 소개팅이 잘 되면 모를까 안 되면 서로 불편한 사이가 되기 때문에 몇 번이나 거절했었는데 학부모님이 그런 거 상관 말고 한번 만나보라고 성하셔서 하게 된 거였죠. 우리 큰애랑 둘째까지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그게 벌써 몇 년인데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니까 내 사촌동생도 소개하는 거예요. 걔 정말 괜찮은 애예요. 무엇보다 시집살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모랑 이모부 모두 교직에 계셨는데 이모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이모부는 고향에 내려가셔서 그쪽 분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본가가 거기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자식한테 얹혀 살 생각 없으시대요. 편한 자리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만나봐요. 말은 그렇게 해도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걱정하고 나간 자리였는데 막상 만나보니 정말 괜찮더라고요. 소탈하고 일단 가식이 없었어요.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죠. 기분 좋은 첫 만남을 시작으로 우리는 종종 만나 데이트를 했어요. 아직 사귀기로 결정한 건 아니었지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상대로라도 남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주얼리샵 앞에서 그러지 뭐예요? 우리 커플링 할까요? 아니 뭘 그렇게 놀라요? 사귀는 사람끼리 커플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귀는 사람이란 말에 그제야 제 현실이 자각되더라고요. 내 처지를 알고도 나랑 만나려고 할까? 솔직하게 털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인생을 힘겹게 털어놓는데 빙그레 웃으며 그러더군요. 사촌 누나한테 들어서 이미 알아요. 그래서 그게 뭐요? 고아라서 나랑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반은 고아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게 정민 씨 책임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태어난 이상 누구나 죽어요. 하늘의 뜻이지 우리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발목 잡혀 살지 말아요. 정민 씨 탓 아니니까. 우린 그냥 우리 인생을 살자고요. 난 정민 씨가 좋고 정민 씨도 나랑 같은 마음이길 바랄 뿐이에요. 내 마음의 상처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 사람의 마음에 저도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커플링을 끼고 진짜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2년 뒤 결혼을 하게 되었죠. 고향에 계시는 시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렸나 몰라요. 그동안 까다로운 학부모들을 상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10배는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낯익은 분이 마당에 서 계시더라고요. 담임선생님 부군이셨어요. 제가 선생님과 만날 때 종종 함께 나오셔서 차를 태워주신 적이 있어서 장례식장에서 뵌 이후 몇 년 동안이나 못 뵈었지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부군께선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안아주셨어요. 정민양, 어서 와요. 이 녀석이 보내준 사진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그렇게 찾아도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분을 시아버지로 만나다니 운명의 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돌아가신 선생님 생각이 나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으셔서
집을 나와 혼자 살고 있다고 했더니 낮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곤 집사람이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도 공증까지 받은 각서가 있으니 소송을 걸면 유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 텐데 왜 소송을 안 걸었냐고 물으셨어요. 그게 각서가 저한테 없어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선생님 유품 중에 제 각서가 없었나요? 선생님께서 보관해 주셨거든요. 이사를 오면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버리고 오셨다며 남은 물건은 창고에 넣어두었으니 한번 찾아보자고 하셔서 창고로 향했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다가 보물찾기를 하게 된 셈이었죠. 세 사람이 샅샅이 뒤져봤지만 각서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허탈했지만 그래도 좋은 인연을 얻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죠. 신혼집은 제가 살던 원룸과 예랑이 살던 원룸을 빼서 전셋집을 마련했고 혼수는 쓰던 물건 중 쓸만한 걸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사서 채우기로 했어요. 결혼식은 저희 쪽 하객이 없으니 본가에 내려가 시댁 친인척분들과 동네분들을 모시고 전통 혼례로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가 막바지에 다다르던 어느 날 아버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모 내외를 모시고 상견례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상견례를 하자고 하셔서 황당했어요. 그래서 이모는 분명히 상견례에 안 올 거라고 생략하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렸더니 당신을 믿고 따라달라고 그러시지 뭐예요. 그러시면서 이모를 만나기 불편할 테니 아버님이 직접 가서 얘기하신다나요? 솔직히 불안했어요. 아버님이 아니라 돌아가신 선생님이 찾아가도 이모는 콧방귀만 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뭔 영문인지 이모가 상견례에 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되었고 저는 상견례를 하기로 한 식당으로 갔어요. 가보니 이모 내외가 저를 반기시며 왜 진작 말 안 했냐고 하지 뭐예요? 일찍 부모 잃고 마음고생하더니 이제야 내 앞에 빛이 비치는구나. 이렇게 엄청난 집에 며느리로 들어가다니 성공했다.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에 일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양가 어른들이 다 오시고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는데 이모가 갑자기 봉투를 꺼내 아버님께 드리더군요. 설마 결혼자금이라도 내놓는 건가 싶어 놀라던 찰나 봉투를 열어보신 아버님 얼굴이 발갛게 타오르는 게 보였어요. 아버님은 잔뜩 화가 나신 얼굴로 대체 이게 뭐냐고 소리치셨죠. 그러자 이모가 방실방실 웃으며 조카가 부잣집으로 시집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야 우리 부부가 그간 쌓은 덕을 되받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동안 정민이 키우면서 들어간 돈 사돈께서 갚아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에도 건물 몇 개 가지고 계신다니 이 정도는 애들 껌값도 안 되겠죠? 저요? 내 자식은 대학에 못 보낼 망정 정민이 쟤는 대학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부모 없는 조카 내 새끼보다 더 입히고 더 먹이고 공부시킨 공덕 지금이라도 보상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며느리 키운 양육비다 생각하세요. 인면수심이라더니 이모를 두고 하는 말이 분명했어요. 인간이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한테 그동안 한 짓도 모자라 아버님한테 양육비를 받겠다니 도대체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한마디 하려는 그때 아버님이 먼저 버럭 소리치셨어요. 이런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이 있나. 이러고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조카 재산까지 깡그리 뺏고도 모자라 양육비를 달라고. 에라이 천벌받을 것들아. 내가 왜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지 알아? 혹여라도 당신들이 인간이라면 혼인을 앞둔 조카한테 그간 지은 죄를 사죄할 거라는 일말의 믿음이 있어서였어. 그런데 끝까지 인간이길 포기하는 걸 보니 더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겠군. 몇 해 전에 죽은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재미있는 각서가 한 장 들어있더군요. 조카가 성인이 되면 모든 조카 소유의 유산을 고스란히 넘겨주겠다는 각서. 거기에 당신 이름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은 거니 법적으로도 유효한 건 당연지사고 이제 남은 건
모든 건 원래 주인한테 되돌아가는 일 뿐이겠지요. 성인이 된 지도 한참 지났으니 당장 집행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이번 주 내로 당장 가게랑 집 비우고 내 며느리 앞으로 남겨진 현금도 모조리 반납하세요. 혹여라도 금액을 속일 생각은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공증을 맡았던 변호사가 어찌나 꼼꼼한 사람이던지 유산 내역을 10원 한 장 안 빠뜨리고 다 명시해뒀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 며느리 근처에 얼씬거리기라도 하면 가만 안 둘 테니 알아서들 하십시오. 아니, 이런 게 어딨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제 이모라고요. 이모 조카 사이에 말로 풀 수도 있는 일을 왜 삼자가 나서서 이럽니까? 나요, 그 돈 못 줘요. 내가 제 키워준 값 받아야겠다고요.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요? 뭘 했다고 권리를 찾아요? 그간 조카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래요? 정민아, 넌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니 앞으로 네 아빠만 믿어라. 저런 버러지 같은 것들이 내 옆에 맴돌지 않게 내가 내 아들이랑 널 지켜줄 테니까. 죽은 내 아내도 그러길 바랄 거다. 아버님은 울먹이는 제 손을 잡고 룸을 나서셨어요. 남편은 혹시나 이모 가족이 저한테 해코지를 할까봐 제 뒤를 감쌌고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하염없이 우는 제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제 옆에는 아빠랑 남편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요. 중단한 공부도 마저 하고 앞으론 내 자신의 행복만 생각하며 살라고요. 그게 돌아가신 부모님과 선생님에 대한 최고의 효도라고 말이죠. 그날 저는 피를 나눈 이모를 잃은 대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시아버지를 얻었어요. 이모 내외한테 300억대 자산가라고 속이고 저 대신 복수를 해준 아버님 덕분에 저는 뒤늦게나마 부모님 유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고 조카 유산을 빼돌리고도 아나무인처럼 굴던 이모네 식구들은 졸지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게 된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려 힘들게 되찾은 제자리에서 앞으로는 슬픈 과거는 잊고 새로운 가족과 다 같이 꽃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